아빠, 엄마, 언제 와? 5살 배기 딸이 물었죠.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채 30년을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경비실에서 눈을 비비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참아가며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고 버텼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딸의 결혼식장에 나타난 재벌 하객이 죽은 줄만 알았던 제 아내와 똑같은 얼굴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슬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김창수는 낡은 사무용 의자에 앉아 순찰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죠. 68배 나이에 새벽 근무는 늘 버거웠습니다.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서 일어설 때마다 신음이 새어나왔거든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얼굴에는 묘한 설렘이 감돌았습니다. 내일이면 외동딸 수진이가 시집을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창수는 책상 한켠에 놓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30살 무렵의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까만 단발머리에 보조개가 깊이 패인 얼굴. 세월이 사진을 바래게 했지만 그 미소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여보, 내일이야. 우리 수진이 시집 가는 날. 창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당연히 없었죠. 30년 전부터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는 매일 이렇게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수진이가 전화했다. 병원비가 좀 나왔다. 사소한 일상들을 사진 속 아내에게 보고하듯 전하는 게 그의 하루 일과였어요. 당신도 와야 하는데. 수진이 웨딩드레스 입은 거 봐야 하는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사진 속 아내의 눈동자가 반짝이는 것 같았죠. 아침 7시 교대 근무를 마친 창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4층 문을 열면 작은 원룸이 그를 맞이했죠. 방 한쪽에는 어김없이 프리지아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노란 꽃잎이 아침 햇살을 받아 고왔어요. 창수는 낡은 페트병에 물을 받아 조심스럽게 프리지아에 물을 주었습니다. 거친 손가락이 꽃잎을 살짝 건드렸죠. 30년이나 됐네. 당신 없이 이 꽃 키운 게. 순자는 프리지아를 유독 좋아했습니다. 신혼 시절 창수가 월급 털어 사다 준 프리지아 한 다발에 어린애처럼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죠. 그래서 그는 아내가 떠난 뒤에도 이 꽃을 놓지 못했습니다. 죽이고 다시 사고 또 죽이고 또 사고 그렇게 30년을 키웠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죠.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딸의 목소리는 늘 그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방금 들어왔다. 오늘 푹 쉬셔야 해요. 내일 일찍 나가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양복 그거 입으시면 안 돼요. 뭐가 어때서? 소매가 다 해졌잖아요. 제가 새로 사뒀어요. 저녁에 들고 갈게요. 창수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걸린 갈색 양복이 눈에 들어왔죠. 소매 끝이 닳아 실밥이 풀려 있었지만 그는 이 옷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됐다, 이거 입을 거야. 아버지, 그 양복 몇 년 된 건데요?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5년이면 어머니가 사준 옷이라는 걸 그녀도 알았으니까요. 알았어요. 그럼 그거 입으세요. 딸의 목소리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창수는 괜히 미안해져서 화제를 돌렸죠. 밥은 먹었냐? 네, 먹었어요. 아버지도 굶지 마시고요. 저녁에 봬요. 전화를 끊고 창수는 양복을 꺼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순자가 첫 월급 타서 사준 옷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어때서 새로 사? 당신이 사준 건데. 그는 양복을 끌어안듯 가슴에 안았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을 것 같은 아내의 채취를 찾아보려는 듯이요.
물론 30년이 지난 옷에서 그런 게 남아있을 리 없었지만요. 창수는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양복 상의를 걸쳐 보았죠. 예전보다 마른 어깨가 옷 속에서 허전해 보였습니다. 순자야, 나 많이 늙었지? 거울 옆에 붙어 있는 아내 사진에게 물었습니다. 사진 속 순자는 30살에서 멈춰 있는데 자신만 68이 되어버렸죠. 창수는 양복을 조심스럽게 다시 걸어두었습니다. 내일은 이 옷을 입고 딸의 결혼식에 가야 했어요. 혼자서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내일이면 수진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잘 키웠다고 수고했다고 누군가 말해주었으면 했습니다. 옆에서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했어요. 순자야, 내일 와라 꿈에라도. 방 안에는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죠. 프리지아 화분이 창가에서 조용히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연노란 꽃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다음 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특급 호텔 예식장이었습니다. 로비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죠. 창수는 예식장 입구에서 멈칫거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쏟아지는 불빛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주눅이 들었거든요. 새로 산 양복 대신 35년 된 갈색 양복을 입은 그는 이 화려한 공간에서 유독 낯설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빛났죠. 창수는 딸의 모습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예쁘다. 딸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죠. 아버지, 고마워요.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고맙긴 뭘 당연한 건데. 창수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힌 걸 보고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신랑은 어디 있어? 대기실에 있어요. 이따 인사드릴게요. 수진이 다시 준비하러 가고 창수는 혼주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죠. 아이고, 삼촌 오셨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형수 김말자였죠. 70대 초반의 여자는 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금박이 번쩍거리는 화려한 옷이었어요. 그 옆에는 아들 김태식이 서 있었죠. 48배 조카는 어디서 빌려왔는지 어울리지 않는 명품 정장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셨어요. 창수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말자의 표정은 썩 달갑지 않았죠. 그래, 왔다 근데 창수야, 그 양복이 뭐냐? 결혼식에 그걸 입고 왔어? 태식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삼촌. 수진이가 새 양복 안 싸드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좀 폼 나게 입지. 경비원 티 나잖아요. 창수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옷이 편해서. 편한 게 어딨어, 창피하게 시리. 말자가 혀를 찼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죠. 이런 말은 익숙했거든요. 30년 전부터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형님이 돌아가시고 형수와 조카만 남은 뒤로 그들은 창수를 늘 이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잠시 후 신부 측 혼주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오말숙 회장과 그녀의 남편이었죠. 국내 중견 화장품 회사의 회장인 그녀는 70대의 나이에도 기품이 넘쳤습니다. 창수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사돈어른,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바깥사돈 오늘 좋은 날인데. 인사는요, 편하게 앉으세요. 오 회장은 따뜻하게 창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인사였죠. 창수는 그 따뜻함에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귀한 분이 한 분 오시는데 소개해 드려야겠네요. 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누구신데요?
제 오랜 사업 파트너예요. 중국에서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죠. 이정희 대표님이라고. 그 순간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회색 디자이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단아하게 빗어넘긴 머리, 품이 있는 걸음걸이.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창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얼굴 둥근 이마, 살짝 올라간 눈꼬리, 깊이 패인 보조개.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진 속에서 매일 보아온 그 얼굴이었으니까요. 순자? 창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서 힘이 스르륵 빠져나갔죠. 정희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오 회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정희라고 불린 여자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죠. 말숙 언니, 오늘 정말 기쁜 날이네요. 태준 씨가 좋은 분 만났다고 들었어요. 목소리 그 목소리까지 똑같았습니다. 맑고 또렷한 약간 높은 톤. 창수는 수없이 들어온 그 목소리를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어머, 정희 대표님. 말자가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방금 전 창수를 멸시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굽신거리는 아부의 얼굴이 되어 있었죠. 저는 신랑 쪽 친척이에요.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혹시 중국 쪽으로 진출할 기회가 있으면. 아, 네, 반갑습니다. 정희는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회장이 창수 쪽을 가리켰습니다. 정희 씨, 이쪽이 신부 아버님이세요. 정희가 창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창수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얼어붙은 채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정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알아봄도 없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창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나야, 나 창수야, 왜 날 못 알아봐? 마음속 절규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죠. 아버님, 인사하셔야죠. 수진이 아버지 옆으로 다가와 살짝 팔을 건드렸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가까스로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져 나왔죠. 정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수의 시선은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걸음걸이 왼발을 내디딜 때 살짝 어깨가 내려가는 버릇, 고개를 갸웃하며 말하는 습관, 모든 게 순자와 똑같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물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 준비해. 수진이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다시 준비하러 갔습니다. 창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죽은 아내가 살아있다. 아니, 살아있는 건지, 닮은 사람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순자라고, 30년을 함께 산 아내라고. 그런데 왜 날 모르는 거지? 예식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창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혼주석으로 향했습니다. 신부 측 혼주석에는 오 회장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신랑 측 혼주석에는 창수 혼자였습니다. 30년째 혼자인 그 자리가 오늘따라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은 그런 외로움으로 가득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죠. 저 여자는 순자다, 내 아내다. 그런데 왜 살아있는 거지?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지? 왜 날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웨딩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버질로드를 걸어오고 있었죠. 아버지 팔을 잡지 않고 혼자 걷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저몄습니다. 하지만 창수의 눈은 자꾸만 하객석으로 향했어요. VIP석에 앉은 정희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자세로 예식을 바라보고 있었죠. 무언가에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 순자도 그랬어요. TV 드라마 볼 때, 요리할 때, 계산할 때 늘 저렇게 미간을 살짝 찌푸렸죠. 신랑 신부 맞절하세요. 주례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수는 앞을 바라보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정희에게로 돌아갔어요.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서 웃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창수의 두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삼킬 수밖에 없었죠. 지금 여기는 딸의 결혼식장이었으니까요.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회자의 목소리에 창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주 보이는 신부 측 혼주석에서 오 회장 부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서 있었죠. 창수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 없이 창수를 스쳐 지나가는 눈빛이었어요. 완전한 타인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창수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으면서 왜 날 모르는 거야?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예식이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진 찍으러 가셔야 해요. 수진이 다가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 그래. 창수는 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정희를 쫓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 회장과 함께 VIP 라운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놓치면 안 된다. 오늘 안에 확인해야 한다. 저 사람이 정말 순자인지 아닌지. 창수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피로 연장은 예식장 못지않게 화려했습니다. 둥근 테이블마다 하얀 린넨보가 깔려 있었고 가운데에는 생화 장식이 놓여 있었죠. 천장에서는 은은한 조명이 내려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창수는 신랑 측 가족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형수 말자와 조카 태식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아이고, 음식 봐라. 역시 돈 있는 집은 달라. 말자가 테이블 위에 놓인 코스 요리 메뉴판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태식이 거들었죠. 그러니까요. 사돈이 화장품 회사 회장이라면서요? 수진이 팔자 잘 고쳤네. 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연신 VIP 테이블 쪽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정희가 오 회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가끔 웃는 모습이 보였죠. 삼촌, 뭘 그렇게 봐요? 태식이 창수의 시선을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저 여자요? 이정희 대표?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으로 대박 났다던데.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말자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내가 아까 인사했거든. 우리 태식이 사업 얘기 좀 해봤는데 관심 있는 것 같더라고. 어머니, 그게 진짜예요? 그럼 내가 괜히 이런 데 왔겠어? 인맥이 재산이야. 창수는 그들의 대화를 흘려들으며 정희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종업원이 다가와 음식을 날랐어요. 잔치국수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수 위에 계란 지단과 호박이 올려져 있었죠. 자, 드시죠.
테이블에 국수가 놓였습니다. 말자와 태식은 허겁지겁 젓가락을 들었죠. 창수도 젓가락을 집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VIP 테이블에서 정희가 국수를 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창수는 무심코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정희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수 위에 올려진 계란 지단 반쪽을 집어 그릇 옆 작은 접시에 덜어 놓았죠. 창수의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삼촌, 왜 그래요? 태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계란 반쪽을 덜어 놓는 버릇. 순자의 버릇이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그랬죠. 국수를 먹을 때면 꼭 계란 반쪽을 남겼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주려고, 당신이 계란 좋아하잖아.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버릇이 남아있다니. 삼촌,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는데. 괜찮다. 창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수는 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식사가 한창일 때 오 회장이 창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박갓사돈, 식사는 맛있게 하고 계세요? 네, 잘 먹고 있습니다. 저기 정희 대표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잠깐 저희 테이블로 오시겠어요? 창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원하던 기회였지만 막상 닥치니 두려웠어요. 그러죠. 창수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말자가 얼른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아까 인사만 하고 제대로 말씀을 못 나눠서. 형수님은 여기 계세요. 창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형수에게 거절의 말을 한 것이었죠. 말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창수는 이미 오 회장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VIP 테이블에 도착하자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순자를 닮아 있었어요. 아니, 순자 그 자체였습니다. 앉으세요, 김 사장님. 정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창수는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앉았죠. 사장님이라뇨.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그래도 오늘 신부 아버님이신데요.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보조개가 깊이 패였어요. 순자와 똑같은 보조개였죠. 물 한 잔 드세요. 정희가 물컵을 집어 창수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창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희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 반달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화상 흉터 신혼 초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냄비가 기울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끓는 국물이 쏟아지려는 순간 순자가 손으로 냄비를 막았죠. 그때 생긴 흉터였어요. 당신 손, 괜찮아? 창수가 소리쳤던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손목을 감싸며 괜찮다고 웃었죠. 이 정도쯤이야 당신 데이는 것보다 낫지. 그 흉터가 30년이 지난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창수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들고 있던 물컵이 흔들렸죠. 괜찮으세요? 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창수는 물컵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컵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물이 살짝 흘렀죠. 어머, 물 쏟으셨네요. 정희가 냅킨을 집어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창수는 그녀의 손목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반달 모양의 흉터 틀림없었습니다. 그 흉터는? 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죠. 이거요? 오래된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네, 제가 좀 특이한 경우거든요. 정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5년 전에 사고를 당했는데
그 이전 기억이 전혀 없어요. 의사 말로는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창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억 상실 25년 전이면 순자가 중국에서 사고를 당한 지 5년 후였어요. 그 사이 5년 동안 순자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힘드셨겠네요. 창수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낯선 나라에서 깨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과거가 없으면 현재에 충실하면 되니까요. 정의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그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30년간 혼자였던 자신처럼 그녀도 25년간 혼자였던 거죠. 가족은 안 찾아보셨어요? 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찾아봤죠. 처음엔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가 없었어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 안 나고 한국 사람인 것만 알았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전혀. 정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저를 찾는 사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25년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안 나타났다는 건 저한테 가족이 없었거나 다들 저를 포기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죽은 줄 알았을 수도 있잖아요.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정희가 창수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창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창수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죠.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야, 맞지? 당신이 맞잖아. 계란 버릇, 화상 흉터, 걸음걸이, 보조개. 모든 게 일치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죠.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녀가 순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화장실에서 나온 창수는 복도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1994년 봄 창수와 순자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어묵 소박한 메뉴였지만 순자의 손맛이 좋아서 동네에서 제법 인기가 있었죠. 창수 씨, 나 중국 좀 다녀올게.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순자가 불쑥 말했습니다. 중국? 갑자기 왜? 단둥에 있는 무역상이 우리 떡볶이 소스에 관심이 있대. 직접 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 계약만 되면 대박이야. 그녀는 늘 꿈이 컸어요. 작은 분식집에 만족하지 않고 언젠간 큰 사업을 하겠다고 했죠. 위험하지 않아? 중국까지 혼자? 괜찮아, 일주일이면 돌아와. 수진이 잘 봐줘. 5살 배기 수진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어디가? 엄마 일하러 잠깐 다녀올게. 아빠랑 착하게 있어. 순자가 딸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수진이가 엄마 목을 꼭 껴안았죠. 빨리 와, 알았지? 응, 금방 올게. 버스 터미널에서 순자를 배웅하던 날을 창수는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해, 꼭 전화하고. 알았어, 걱정 마.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미소였죠. 엄마, 빨리 와. 수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도 버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어요. 버스가 떠나고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가게에서 저녁 장사를 준비하던
창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박순자 씨 가족분 되십니까? 낯선 목소리에 창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신지. 주중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연락드립니다. 박순자 씨가 버스 전복 사고로.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죠. 아빠, 왜 그래? 수진이가 아빠의 바지춤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장례식장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장 싼 빈소를 빌렸죠. 유골함 하나가 제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신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소지품으로 확인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소지품 여권과 가방이 순자의 것이었기 때문에 순자로 확인됐다고 했죠. 5살 수진이가 상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봤죠. 아빠, 엄마 언제 와? 창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이제 안 와. 왜? 엄마가 금방 온다고 했는데? 엄마가 아주 먼 곳으로 갔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갈래, 엄마한테 갈래. 안 돼. 창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딸을 꽉 껴안았죠. 두 사람은 빈소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휴, 쯧쯧. 그때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 말자였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자가 혼자 중국을 왜 가? 분명 딴 남자 따라간 거야. 형수님, 무슨 소리예요? 창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버스 사고. 그게 말이 돼? 시신도 제대로 못 찾았다며? 분명 도망친 거야. 저 여자 원래 야망이 컸잖아. 너 같은 찌질이한테 만족 못하고 튄 거지. 닥쳐요. 창수가 소리쳤습니다. 난생 처음 형수에게 대든 것이었죠. 야, 김창수. 형수한테 어디서 반말이야? 말자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순자는 도망간 거 아니에요. 사고로 죽은 거예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믿고 그래? 시신도 못 봤으면서. 어휴, 바보 같은 놈. 형수는 그 뒤로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순자가 딴 남자 따라 도망갔다고요. 죽은 척하고 튀었다고요. 그 소문 때문에 가게 손님이 뚝 끊겼죠. 결국 창수는 가게 문을 닫고 다른 동네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 자리는 얼마 후 말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헐값에요. 창수가 빚에 쪼들릴 때 형수가 도와주겠다며 가져간 것이었죠. 창수는 그날 이후 형수와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제삿날이면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했죠. 그때마다 형수는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아직도 혼자야? 이제 재혼 좀 해라. 수진이한테도 엄마가 필요하잖아. 재혼 안 해요. 왜? 설마 아직도 그 여자 기다려? 도망간 여자를? 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순자는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죽은 거였죠. 최소한 창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새벽에 경비 일을 하고 낮에는 막노동을 하며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죠. 손은 굳은 살로 갈라지고 허리는 만성 통증에 시달렸지만 수진이가 대학에 가고 의사가 되는 걸 보며 버텼습니다. 당신 목까지 내가 키울게. 매일 아내 사진에 다짐했습니다. 그게 30년이었어요. 복도 창밖을 바라보던 창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야,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30년간 자신은 뭘 한 걸까요? 죽은 줄 알고 제사를 지내고
사진에 대고 말을 하고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허덕였던 30년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만약 정희가 정말 순자라면 왜 연락이 없었던 걸까요?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한국 사람인 걸 알았다면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창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분노, 안도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죠. 아버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어요. 거기서 뭐 하세요? 사진 다 찍었는데. 아, 그래, 잠깐 바람 좀 쐬고 있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정말요? 그래, 걱정 마. 오늘 주인공은 너잖아. 창수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럼 들어가요. 케이크 커팅해야 해요. 그래, 가자. 창수는 딸을 따라 피로 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오 회장을 만나야 한다. 정희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 그녀가 정말 순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죠.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수는 오 회장을 찾아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사돈어른,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정희 대표님에 대해서요. 오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오 회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창수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죠.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주머니 속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야, 기다려. 내가 꼭 찾아낼게. 당신이 정말 살아있는 건지. 다음 날 오후 창수는 강남의 고층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아침 근무를 마치고 바로 달려왔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창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노골적으로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어디 오셨어요? 오말숙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약속 잡혀 있을 겁니다. 성함이 김창수요. 직원이 전화를 걸어 확인하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32층으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가 32층에 멈추자 널찍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세련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창수는 어색한 발걸음으로 회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오 회장이 직접 맞이했습니다. 어제 화려한 한복 차림과 달리 오늘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바깥사돈 커피 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창수는 권유받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게 이정희 대표에 대한 거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 건가요? 창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분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만나셨는지,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어제 처음 뵌 분인데. 처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창수의 말에 오 회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정희 대표가 제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3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오 회장이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죠.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창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중국으로 떠났던 일,
버스 사고 소식, 유골함으로 돌아온 아내. 그리고 어제 결혼식에서 정희를 본 순간의 충격까지. 계란을 덜어놓는 버릇도, 손목의 화상 흉터도 제 아내와 똑같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요. 오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25년 전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때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화장품 원료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막 사업을 시작한 때라 자금도 빠듯하고 매일 공장에서 살다시피 했죠.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공장 앞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죠. 처음엔 취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여자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창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게 정희 대표였습니까? 네, 당시엔 이름도 몰랐죠.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심각한 외상에 영양실조, 탈수 증세까지. 며칠만 더 늦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는요? 몰라요. 정희 본인도 모르니까.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요.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한국말만 할 줄 알았죠. 오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경찰에 신고했어요. 실종자 신고 목록이랑 대조해 봤는데 일치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국 대사관에도 연락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였고, 그럴 리가.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분명 중국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 사고가 언제였죠? 30년 전입니다. 1994년이요. 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희를 발견한 건 1999년이에요. 5년 차이가 나네요. 그 5년 동안 순자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고를 당하고 5년이나 떠돌다가 상하이에서 발견된 걸까요? 혹시 정희 대표가 발견됐을 때 소지품 같은 건 없었습니까? 아무것도요. 옷도 남루했고 신발도 없었어요. 정말 빈털터리 상태였죠. 창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994년 버스 사고, 1999년 상하이에서 발견. 그 사이 5년의 공백.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후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가 돌봐줬죠. 병원비도 내고 갈 곳이 없으니 우리 공장 기숙사에서 지내게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오 회장의 얼굴에 감탄 섞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기억은 없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장사 감각이 기가 막혔죠. 제가 힘들어하는 거 보고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내는데 진짜 천재 같았어요. 장사 감각이요? 내원가 계산하는 것도 거래처 상대하는 것도 배운 적 없다는데 척척 해내더라고요. 아마 과거에 장사를 했던 사람인 것 같았어요. 순자도 그랬어요. 작은 분식집을 하면서도 늘 장부를 꼼꼼히 썼고 단골 손님 관리하는 재주가 있었죠. 덕분에 제 사업이 살아났어요. 원래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정희가 중국 바이어들이랑 협상을 해서 대박 계약을 따왔죠. 그때부터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독립해서 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화장품 회사 대표죠. 저랑은 여전히 파트너 관계고요. 김 사장님, 정말 정희가 당신 아내가 맞습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온몸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제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 회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가 일주일 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요. 그 전에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만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자리를 마련해 볼게요.
하지만 기대는 너무 하지 마세요. 정희는 25년간 과거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때마다 실망하고 상처받았죠. 만약 당신이 진짜 남편이 맞더라도 정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만나봐야 해요. 확인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습니다. 창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끼리 모레 연락드릴게요. 회장실을 나오면서 창수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희가 순자가 아니라면, 만약 순자가 맞는데 자신을 거부한다면, 30년을 기다려온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면, 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 만나는 게 먼저였죠. 순자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찾아갈게. 사흘 후 오후 약속 장소인 호텔 카페에 창수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연노란 프리지아 3송이였어요. 꽃집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장미가 좋을까, 백합이 좋을까? 하지만 결국 프리지아를 골랐죠. 순자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니까요. 창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계속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2시 정각, 정희가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베이지색 코트에 흰색 블라우스 차림이었죠. 단아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창수를 발견한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습니다. 창수가 떨리는 손으로 프리지아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그냥 작은 선물입니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가 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프리지아 향기를 맡은 정희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눈가에 갑자기 눈물이 맺혔죠. 대표님? 창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왜 이러지? 정희가 당황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서 이상하네. 이 꽃 향기가 왜 이렇게... 그녀는 프리지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연노란 꽃잎이 오후 햇살을 받아 고왔죠. 이 꽃 이름이 뭐예요? 프리지아입니다. 프리지아.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왠지 익숙해요. 이 향기도, 이 색깔도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창수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녀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30년 전 신혼 시절, 매달 월급날마다 사다 주던 그 꽃을. 대표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창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와 함께 어딘가를 가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요?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입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정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의 제안이 부담스러웠겠죠. 오 회장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불안하시면 운전기사도 함께 가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가보죠.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남자의 말을 따르고 싶었어요. 프리지아 향기가 그녀의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어 놓았거든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니, 창수에게만 익숙한 풍경이었죠. 3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오래된 시장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정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게를 하던 곳입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요. 시장 입구에는 낡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닐 천막 아래로 좌판들이 늘어서 있었고
생선 굽는 냄새와 족발 삶는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창수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공터 앞에 멈췄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지만 30년 전에는 여기에 작은 분식집이 있었어요. 여기가 예전에 우리 가게가 있던 자리입니다. 창수가 말했습니다. 분식집이었어요. 떡볶이, 순대, 어묵. 아내가 만든 떡볶이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희의 발걸음이 저절로 주차장 한쪽 구석으로 향했어요. 정확히 예전에 분식집 주방이 있던 자리였죠. 대표님? 잠깐만요. 정희가 멈춰섰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봤죠. 이상해요. 여기 서니까. 뭔가 손에 국자를 들고 있는 느낌이 나요.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뭐라고 부르던가요? 모르겠어요. 잘 안 들려요. 그냥 따뜻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정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를 더듬으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죠.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잡히질 않아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요. 창수가 정희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죠. 두 사람은 시장 안국수집에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식당이었지만 국수 맛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죠. 30년 전에도 있던 가게였어요. 여기서 자주 드시곤 했습니다. 가게 끝나고 여기 와서 국수 말아 먹곤 했죠. 창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리에 앉았어요. 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잔치국수 위에 계란 지단과 김이 올려져 있었죠. 정희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로연 때와 똑같이 계란 지단 반쪽을 집어 그릇 옆에 덜어 놓았어요. 창수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드시는 거 습관인가요? 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요? 계란 반쪽 남기시는 거요. 정희가 자신의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계란을 덜어 놓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습관처럼 하게 돼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 주려고. 당신이 계란 좋아하잖아.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죠. 뭐라고요? 제 아내는 늘 계란 반쪽을 남겨서 저한테 줬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정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죠. 그게 무슨... 대표님, 창수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봐주세요.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남자는 창수였습니다. 30년 젊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여자는 정희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제 아내입니다. 박순자. 3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정희가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이건... 정희의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어요. 눈앞이 아득해졌죠. 정희가 이마를 감싸쥐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희미한 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불판, 떡볶이 냄새,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하지만 모든 게 흐릿했어요.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죠.
정희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대표님, 이 사진 속 여자가 저랑 닮은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기억이 없어요. 아무것도. 정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이 흔들리며 국수 그릇이 쏟아질 뻔했죠. 저는 이정희예요. 2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했습니다. 창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당신의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계란 버릇도, 프리지아에 눈물 흘린 것도, 가게 터에서 느낀 것도 다 당신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만해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못 듣겠어요. 저는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정희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식당 밖으로 뛰어나갔죠. 대표님, 창수가 따라가려 했지만 정희는 이미 택시를 잡아타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창수는 식당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까 정희가 두고 간 프리지아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연노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순자야. 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내.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기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창수는 테이블 위에 남겨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기다릴게 당신이 기억날 때까지. 창수가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죠. 정희가 남기고 간 프리지아에서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 향기가 바람을 타고 정희가 떠난 방향으로 흩어져 갔어요. 마치 그녀를 쫓아가듯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창수는 매일 전화기만 바라봤어요. 오 회장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뜻이었어요. 경비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창수는 프리지아 화분 앞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두고 간 꽃다발은 이미 시들어 버렸지만 30년 키워온 화분의 프리지아는 여전히 싱싱했죠. 순자야, 오늘 당신이 중국으로 돌아간대. 창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 당신이 원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아버지, 밥 드셨어요? 응, 먹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째 입맛이 없었거든요.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정말요? 결혼식 날부터 계속 이상하셨는데.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창수는 딸에게 정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로 딸의 마음을 흔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다니까 너 일이나 잘해. 알았어요. 저녁에 들를게요. 전화를 끊고 창수는 다시 프리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창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로 끝인가 싶었어요. 30년 기다린 사람을 일주일 만에 다시 놓치는구나 싶었죠. 같은 시각 인천공항 정희는 출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권과 탑승권이 들려 있었죠. 비서가 옆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체크인 하시죠? 응, 그래. 정희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김창수 자신이 아내라고 주장하던
그 남자 국수집에서 도망치듯 나온 뒤로 정희는 계속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프리지아 향기에 갑자기 눈물이 난 것 가게 터에서 이상한 기시감을 느낀 것, 계란을 무의식적으로 덜어놓은 것,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이정이라는 정체성, 성공한 사업가, 자수성가한 여성, 그게 자신의 전부였어요. 갑자기 박순자가 되라니 받아들일 수 없었죠. 대표님, 시간 돼요. 비서의 말에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국 심사대로 향했죠. 여권을 내밀고 도장을 받고 면세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했죠. 정희는 무심코 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장품 코너를 지나고 주류 코너를 지나고 향수 코너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익숙한 향기가 흘러왔습니다. 정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향기의 출처를 찾았죠. 향수 진열대 위에 작은 시향 코너가 있었어요. 직원이 손님에게 향수를 뿌려주고 있었죠. 프리지아 향이에요. 올해 신상품이에요. 직원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프리지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쪼개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정희는 이마를 감싸쥐며 비틀거렸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하더니 머릿속에 영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30년 전 버스 안이었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중국의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구의 여자였죠. 코트가 얇아서인지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추우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외투를 벗어 건넸죠. 이거 입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언니. 젊은 여자가 고마워하며 외투를 받았습니다. 순자의 외투 주머니에는 여권과 지갑이 들어 있었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곧 내릴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세차게 쏟아졌어요. 운전기사가 속도를 줄였지만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커브를 도는 순간 버스가 미끄러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버스가 옆으로 기울었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죠. 순자는 창문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차가운 강물 속으로 떨어졌어요. 물살이 거셌습니다. 온몸이 휩쓸려 갔죠. 머리를 무언가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전복된 버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투를 입은 젊은 여자가 버스 잔에 아래 깔려 있는 모습이었죠. 안돼 손을 뻗으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살이 순자를 끌고 갔어요. 점점 멀어지는 버스, 점점 어두워지는 시야, 그리고 모든 게 암흑에 잠겼습니다. 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면세점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대표님, 대표님, 비서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응급실 불러요? 하지만 정희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강물에 떠밀려 어디론가 흘러갔던 기억, 이름 모를 마을에서 깨어났던 기억,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공포에 질렸던 기억, 떠돌이 생활을 하며 구걸하고 막노동했던 5년의 기억, 그리고 상하이에서 쓰러졌을 때 오 회장이 자신을 발견해 준 기억,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30년 전 버스 사고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기억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창수 씨 그 이름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남편 김창수,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제는 순자였어요. 수진아, 우리 수진이. 순자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놀라 그녀를 붙잡았죠. 대표님, 진정하세요. 비켜. 나가야 해. 집에 가야 해. 순자가 비서를 뿌리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면세점을 빠져나가 출국장 반대 방향으로 달렸어요. 대표님, 비행기요. 비행기 놓쳐요. 비서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이힐이 불편해서 벗어 던졌어요. 맨발로 공항 바닥을 달렸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남편이 자신을 기다렸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딸이 아빠 혼자 손에서 자랐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창수 씨, 미안해. 순자가 울부짖으며 달렸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거꾸로 빠져나가 입국장 쪽으로 향했어요. 직원들이 놀라 소리쳤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달려갔죠. 대기 중이던 택시 문을 벌컥 열었어요. 서울 성북동이요. 빨리요. 네, 성북동이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뒷좌석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창수 씨 기다려요. 내가 갈게. 3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성북동 골목길. 창수는 퇴근길에 슈퍼에 들러 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나 끓여 먹으려고 했죠. 혼자 먹는 밥상은 30년째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유독 쓸쓸했습니다. 골목 어귀를 돌아서는데 낯익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창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건 여자가 돌아섰습니다. 창수와 눈이 마주쳤죠. 정이었습니다. 아니, 순자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이 다 지워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죠.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어요. 일주일 전 자신을 모르는 척하던 그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뜨겁고 간절한 무언가를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죠. 창수 씨,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창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두부가 바닥에 떨어졌죠. 순자야? 나 순자야. 이제 다 기억났어. 순자가 창수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창수도 순자를 향해 뛰었어요. 두 사람이 골목 한가운데서 부딪혔습니다. 창수가 순자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아내의 온기였어요. 순자도 창수를 꽉 껴안았죠.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힘껏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창수 씨. 순자가 창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수진이가 얼마나. 됐어, 순자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살아있으면 됐어, 돌아왔으면 됐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두 사람은 골목 한가운데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에 가자. 들어가자, 순자야. 창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낡은 빌라 계단을 올라 4층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순자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놓인 프리지아 화분을 발견했어요. 이거 30년 동안 키웠어. 당신이 좋아하니까. 순자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프리지아 화분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흐느꼈죠. 바보야, 바보 30년 동안 이걸. 당신이 올 줄 알았어. 언젠간 꼭 올 줄 알았어. 창수가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형수가 뭐라 해도,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난 믿었어. 당신이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 언젠간 돌아온다는 거. 순자가 창수를 돌아봤습니다. 형수가 뭐라고 했는데? 창수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죠. 당신이 딴 남자 따라 도망갔다고 소문 퍼뜨렸어. 그 소문 때문에 가게 망했고 결국 가게 자리도 형수한테 넘어갔어.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창수의 집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급하게 오라고 해서 병원 일을 빨리 마치고 달려왔죠. 아버지, 무슨 일이에? 말이 끊겼습니다. 거실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때 봤던 그 재벌 여자. 아버지, 이분이 왜? 수진아. 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앉아 할 말이 있어.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창수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이분이 엄마야. 네. 수진이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이었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30년 전에 안 죽었어, 살아 있었어. 창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고로 기억을 잃었던 거야. 30년 동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며칠 전에 기억이 돌아왔대. 수진이 정희를, 아니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수진아.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30년 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엄마가 눈앞에 있다니. 증거 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특유의 냉정함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죠. 순자가 천천히 오른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 안쪽에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드러났어요. 이거 아빠가 끓는 된장찌개에 될 뻔했을 때 막다가 생긴 거야. 결혼하고 첫 번째 겨울이었어. 창수가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때 순자가 손으로 냄비를 막았어. 수지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죠. 수진아, 네가 5살 때 잠들기 전에 항상 노래 불러달라고 했어. 기억나? 무슨 노래요? 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멜로디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멜로디 5살 이후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하지만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그 노래. 엄마. 수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엄마. 수진이 순자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순자가 딸을 꽉 껴안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수진은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35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엄마의 품이었어요. 창수도 2사람을 껴안았습니다. 3사람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3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이었습니다. 그림팔 -3 며칠 후 창수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형수 말자와 조카 태식이었어요. 순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달려온 것이었죠. 아이고, 아주버님. 재수씨. 말자가 대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재수 씨가 살아계셨다니. 하늘이 도우셨네. 태식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모, 정말 반가워요.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창수와 순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도 옆에 있었죠. 세 사람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앉으세요, 형수님. 창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말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죠. 근데 재수 씨, 30년 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왜 연락이 없으셨어요? 순자가 말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억을 잃었었어요. 사고로요. 아이고, 그랬구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말자가 과장된 표정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형수님, 저 30년 전 일은 다 기억 못하지만 그 후에 있었던 일은 다 들었어요. 뭐요? 제가 딴 남자 따라 도망갔다고 소문 퍼뜨리신 거요. 말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때 다들 그렇게 생각했잖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소문 때문에 우리 가게 망한 거. 그 가게 자리를 형수님이 가져가신 거. 그건 오해야. 내가 도와준 거지. 순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그 자리가 지금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재개발 들어가서 수십억이에요. 30년 전에 형수님이 얼마 주고 가져가셨죠? 말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태식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그때는 그 자리가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 창수 씨가 빚에 쪼들릴 때 헐값에 가져가신 거잖아요. 돕는다는 명목으로.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돈 좀 있어요. 중국에서 사업해서 꽤 벌었거든요. 변호사도 좋은 분들 많이 알고요. 말자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 제대로 된 값 치르실 거죠?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 식구끼리 이러면 안 되지. 식구요? 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년 동안 창수 씨 혼자 수진이 키울 때 뭐 해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아직도 재혼 안 했냐? 과부 팔자다 면박 주신 게 다잖아요. 그리고 수진이 결혼식 때도 그랬죠? 삼촌 양복이 어떻다, 경비원 티 난다 다 들었어요. 말자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태식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죠. 창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이제 그만 가보세요. 저희 가족끼리 있고 싶습니다. 창수야. 예전에는 형님 봐서 참았어요. 근데 이제 순자가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요. 창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담겨 있는 목소리였죠. 말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태식이 어머니를 부축했죠.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순자가 말했어요. 형수님. 말자가 돌아봤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할게요. 그 땅 문제 정리하시죠. 말자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문을 닫고 나갔죠.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속 시원해요. 나도. 순자가 웃었습니다. 창수도 웃었죠.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야. 1년 후 창순의 집은 성북동 작은 빌라에서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순자가 중국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했거든요. 거실에 네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창수, 순자, 수진, 그리고 사위 태준이었죠. 자, 밥 먹자. 순자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식탁 가운데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와, 어머니 된장찌개 최고예요. 태준이 감탄했습니다.
당연하지 30년 전에도 동네에서 소문났었어. 창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수진이 국을 떠서 입에 넣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수진이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주 볼 준비하세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창수와 순자가 동시에 수진을 바라봤죠. 뭐라고? 임신했어요. 8주째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수진아, 엄마 돌아오고 나서 알았어요. 타이밍 좋죠? 창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프리지아 화분이었습니다. 이거 30년 키운 거야. 당신 올 줄 알고 키웠어. 창수가 순자에게 화분을 건넸습니다. 이제 손주한테 물려주자. 우리 가족 역사를 담아서. 순자가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연노란 프리지아 꽃잎이 햇살을 받아 빛났어요. 창수도 울었죠. 수진도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 사진 찍자. 가족 사진. 태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섰죠. 창수가 프리지아 화분을 들고 순자가 그 옆에 섰고 수진이 배에 손을 얹고 태준이 수진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나, 둘, 셋. 화면 속에 네 사람의 환한 웃음이 담겼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가족. 죽음도 기억상실도 악의적인 소문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그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프리지아 향기가 온 집안에 퍼졌죠. 새로운 가족 사진 옆에는 30년 전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젊은 창수와 순자 그리고 5살 수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 두 장의 사진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나날에도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